자기한테서 그 과오를 찾고 소인은 방구제인 그 잘못된 것을 남한테 찾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용 14장에도 이게 있고 맹자에도 공손축이라든가 이루편에도 있고, 또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여불이가 주관이 돼서 편집한 여시춘추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그분 사상은 어지린은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어지린을 표현할 때 뭘로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제일 생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방구제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남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때 모든 사회가 조용해지고 발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올 금년에는 모든 우리 한국민들이 깨어있고 방구제기에서 어려운 이 난국을 잘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415회 세월 아침 대화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모시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메시지 정확히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는 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용택 이사장님, 또 우리 심정구 회장님, 그리고 또 광역시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소개받은 우리 인천의 정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이 지도자분들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게 된 이런 귀한 자리 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 새해를 인천항에서 부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인천을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인천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근대 문물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가 공산 침략의 나라를 잃을 뻔하다가 다시 인천에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되는 그 장소라고 많은 국민들은 인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제도약 역시 인천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가 과거와 달리 좀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경제 위기, 또 저희가 새롭게 맞게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대한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천에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바깥의 환경을 보면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전의 그 산업혁명에 비해서 생산성이 더 고도화되는 어떤 문명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지만 이 문명의 전환을 저희가 잘 올라타서 이 선도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 후진 국가로 다시 뒷걸음질을 치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기후 문제, 이 탄소 중립의 이 문제를 저희가 또 새로운 성장 산업, 미래 신기술 그 산업으로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적으로 또 방역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경제적 상황에 떨어진 국민들을 어떻게 저희가 끌어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위 비대면의 이 문화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재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저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기업하시는 분들부터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경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그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깊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고질적인 이 저성장, 어떻게 보면 일부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어떤 매출의 그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미래 그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또 어떤 식으로 혁신을 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출산과 이런 인구 감소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상황에도 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의 이런 고질적인 이 진영의 극한 대립에 의한 국민 간의 어떤 분열, 우리가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국내적인 문제 상황에도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또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국가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담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헌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냥 모양 좋으라고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서의 정치적인 일시적인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문서가 아니고 한 국가의 지속적인 그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되는 그런 규범들을 국민들이 다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1789년에 미국 이 헌법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물론 미국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수정 헌법과 또 판례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헌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의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이런 위치를 과연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차례의 그 헌법 제정 개정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대선배들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늘 원칙에 충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완성해 가기 위한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거나 지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정신이 우리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왔고 그것을 현대 문명 국가들이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 역시 바로 이러한 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를 잃고 상해에서 임정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가 독립해서 세울 국가의 모습으로 그려왔고 또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속과 규범의 기초로 삼아 왔습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런 진영의 가름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헌법 정신에 저희가 투철한다면은 이런 양극단의 이 대립을 피하면서 이것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과 우리의 원칙적인 규범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그 일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또 어떤 민심의 이런 요구들이 많이 분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잃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이게 과연 국가가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되는 것이지 또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겠다 또 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이런 국내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 축적도 안 돼 있던 시기에 그 시기에 정부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끌어 가야 되고 부족한 이 사회적 자본들을 어느 부분에 배치해서 우리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정부가 판단하고 금융자원도 정부가 배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그 시대에는 정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서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민간 부분이 이제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제도, 정치제도는 과거의 국가주도, 정부 주도의 그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소위 민간 부분, 시장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후보들이 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물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다 공감하는 그런 기준들이 공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일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그 영리를 추구해 나가도록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아주 합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해야 되고 정부는 시장 내에서의 강자와 약자 또 같은 체급에 있는 경쟁자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서 반칙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고 또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줄여서 시장 참여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주고 결국은 이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가 저희들의 성장의 관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든지 또는 어떤 원천 기술에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서 저희가 이것을 선도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 이거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에 주력을 하고 시장은 공정하고 반칙 행위자를 아주 엄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믿고 또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정보 비용이 들지 않아야만 거래가 원활해지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문제로 보는 것이,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시켜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 한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건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이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다 무의에 그칠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번영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재정에 의한 일시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자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저희가 고질적인 저성장에서도 벗어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정상적인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의 그 번영이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드는 것들이 바로 규제 완화, 규제 혁신입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원스톱 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제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법규들을 법전을 한번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대륙법계식의 이 법 체계들이 이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 규제를 하는 이런 영미식의 법 체계가 아니고 어떤 행정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허용하는 그 사업의 그 종목이 먼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가 또는 허가 절차가 규정이 돼 있고 또 거기서 금지하는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그 금지하는 것들을 했을 때는 제재가 가해지고 가장 큰 제재가 인허가의 취소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네거티브 규제로 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자본시장법에 이 금융산업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종류가 딱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을 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많이 바꿨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이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그렇고요. 또 교통과 관련한 무슨 운송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고 인허가 규정을 정해놓고 또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해놓고 그걸 하게 되면 그 사업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의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이러한 법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수십 년을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네거티브 규제라는 그 정신은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 이 규제 완화를 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규제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기업인들이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냥 한 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원스톱 규제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스톱 규제라는 것이 각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법의 종류도 많고요. 또 그 법령에 대해서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것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정부 구조도 이런 식으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과연 원스톱 규제가 가능하겠느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인천에서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관계되는 이런 모든 규제와 그 기관들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일이 만나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디지털 정부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디지털 정부 갖고는 안 되고 이런 플랫폼 정부,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관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그 플랫폼 정부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이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재정과 어떤 기술의 이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다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계속해서 하자면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기업은 국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해 가는 우리 초대형 기업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이런 플랫폼 형태의 노하우든 아니면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첨단 기술이든지 간에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노하우가 기술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야 소득도 올라가고 일거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국가의 이런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게 과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물론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쟁을 하면서 경쟁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개발을 경쟁적으로 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기술 개발을 스스로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 규모도 얼마 안 되고 좀 알뜰한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국제 시장에서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아직 기술까지 이루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장래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가 이걸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가의 재정과 자원을 투입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이것을 이 중소기업을 위한
이 기술 개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국가가 스스로 판단해서 또 어떤 종류를 스스로 판단해서 정부가 그 기업에다가 돈을 주고 그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을 막 육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과거에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GDP의 약 5% 정도가 기업과 민간과 우리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R&D 비용인데 이것을 쓰는 방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바꿔서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 그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맞는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상황에 온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판로 지원과 금융 지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있고 물건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그 접근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에게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뚫어서 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또 이 언어, 시장에 따라서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중소기업을 방문했더니 자기들은 프랑스 불어권에다가 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영업 능력도 갖추면서 불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영업의 가장 큰 애로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코트라를 통해서 이런 판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용의주도하게 이런 판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 지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소위 그 혈액, 피와 같은 것이 이제 자금인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그 데스밸리를 거쳐가면서 생존을 해야 이제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정부가 어떤 그 기금을 딱 장악을 해가지고 특정 기업에다가 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그런 지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최대한 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그 금융 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금융 규제의 혁신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이 카이스트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그와 연계된 소기업들이 연구실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덕뿐만이 아니고 한 유성이나 대전 시내에 그런 기업들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든 중소규모든 많은 이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있고
그 금융 투자 회사들이 시중에 지금 어디에 갈 곳을 잃고 있는 그런 자금들을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유치를 해서 그 자금 중개 기능을 해 주어야 그 민간 주도의 이런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참 큰 오산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뒤에서 추동해 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한 산업 발전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고, 과거에는 특정 기업에다가 뭐 조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또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하면은 은행에다가 지시해서 거기에 자금을 보내고 금융자원의 배분을 정부가 직접 했죠. 그러나 이것은 금융 시스템을 고쳐 나가면서 이것도 결국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산업 발전의 이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해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이런 산업 발전을, 이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서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이루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아야 된다, BIS 비율을 높이거나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소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우리 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그런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여기 인천에도 이쪽에 뭐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뭐 은행을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들을 조달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금융 투자업이 이 지역에서 많이 발전을 한다면은 이것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밀고 가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IMF 때 많이 퇴출시켰던 그 지방은행의 설립이라는 것도 저희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거리는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런 디지털, 바이오 이런 인재들을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지금 교육 시스템이 그런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과연 기업과 시장에 잘 공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이게 수도권 대학에도 들이닥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투자를 더 해달라. 지금 소위 서울대학 하면 서울대학의 학생 1인당 그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하고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2대1, 3대1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투자를 해주면은 지방대도 육성할 수가 있다. 저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대로는 놔둘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거는 단순한 이 교육의 문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지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비대면으로 또 학생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런 온라인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새로운 이런 그 환경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여기 조동성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 자문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바라보는 우리 한국 교육의 정상화, 또 이 교육을 잘 다루면은 학교 문제를 잘 다루면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인재 공급에 이 결국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공급은 결국은 이게 학교가 가장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저희가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뭐 직업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의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과거에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나 이런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런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의 이런 학제가 과연 맞는 것이냐? 또 우리가 학생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발표한 이런 대선 공약 중에 교육에 관한 것들은 좀 적습니다. 종합적인 교육에 대한 공약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은 그 차기 정부 5년 동안은 향후 50년, 100년을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위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요새 코딩이라고 해서 이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자면 이걸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그 학생들의 이런 코딩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입시를 본다고 하면 입시에도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서 해야만이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과 기업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앞서 나간 그 선배들이 습득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배워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또 전 세계에 던져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온라인에 바다와 같이 널려있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소위 이런 사용 방법에 관한 그런 노하우가
지금 지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나 선생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장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그 새로운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들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사원을 모집을 할 때 대학을 나왔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전공을 뭘 했냐 이런 거를 잘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를 던져놓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연봉이 아주 높은 직원들을 그냥 뽑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벌이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미래에 그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그 기회의 장이 아마 될 것으로, 또 그렇게 변모를 해야만이 학교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것이고, 거기서 또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가르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그러면은 20대 한 중반에 교육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30년 이상을 교직에 계속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이런 초등학생들의 이 어떤 교육에 대한 이런 수요,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이런 수요를 과연 본인들의 어떤 끊임없는 재교육과 자신에 대한 혁신 없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수요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소위 그 교육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차기 정부 5년간은 저희가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뭐 과거에는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그 미래를 보고 저희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런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이게 저거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마무리하시고 질문을 받아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좀 드릴 말씀을 많이 메모를 했는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과 뭐 비전이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늘 변화하는, 그리고 사회가 역동성이 있고, 그렇게 역동성이 있는 사회는 소위 말해서 이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이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공정의 어떤 문제와 그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녹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된 사회, 누구나가 자기 기득권을 딱 장악을 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야말로 황금 분할처럼 딱 자리매김이 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체된 사회가 아니고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에 좋은 말씀 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 지용택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준비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상공에서 김재식 사무국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김재식 사무국장입니다.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 철로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구도심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의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내의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천은 물론 부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인천 시민이 고대하고 있는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국비 지원을 포함해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그 경인선과 그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생각이고 거기에 네 맞습니다. 약한 뭐 7조에서 10조 정도의 비용을 이제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요. 그걸 지화하고 그 지상에 그 어떤 시설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걸 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간의 이 고속도로와 그 철도 때문에 쭉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게 단절이 돼 있고 특히 또 구도심의 그 상업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길게 보면은 뭐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일보 이상호 차장님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입니다. 인천은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그동안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인천시 7기 정부 들어서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에도 한번 우리 인천 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서울, 인천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인천에다가 이제 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지역마다 자기 책임 하에 이런 주민 복지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인천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이 쓰레기 매립지의 존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반드시 임기 내에 총리실에 딱 일을 맡겨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임기 내에 반드시 이거는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듣겠습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는 수도권 유일의 화력 발전소로 인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영흥 화력 발전소 1, 2호기를 조계 폐쇄하지 않고 30년 수명 기간인 2034년까지 사용하고
LNG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 올해 말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폐쇄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2030년까지 1호기에서 6호기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영흥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에 나서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석탄 발전소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빠르게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탈원전을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석탄 그 화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탄소 중립의 속도를 더 내는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모순되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들은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야 되고, 특히 영흥 화력 발전소의 그 폐쇄는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흥 화력 발전소가 수도권의 약 20%의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다고 이 지역에 신재생 그 발전만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석탄보다는 그래도 탄소 배출이 적은 LNG로 대체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지금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저희가 그 후보님 일정이 지금 너무 바쁘셔서 네. 좋은 말씀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오늘 인천에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후보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아래로 네. 잠깐 내려주세요.